네, 여러분, 앞에 영상이 좀 길어져서 이제 두 번째 영상은 앞에 것보다는 조금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서 스타벅스 보면서, 그래, 단순히 스타벅스라는 브랜드가, 그냥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떠나서 전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조금, 뭐, 식문화라는 게 구성된 대부분의 문화들의 어떤 그 식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라고 할 만큼 근데 그 힘은 단순히 커피 맛에 있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미지를 인지하도록 하는가 그리고 그 이미지의 이면에는 그럴싸하고 매력적이면서도 그래서 좀 강력한 스토리텔링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정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제가 루이비통이라는 명품도 얘기했고 베네통이라는 패션 브랜드도 얘기했고 스타벅스라는 음료 브랜드도 얘기했는데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과학기술 글쓰기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시를 들기에 더 적합한 브랜드가 하나 남았죠. 여러분 지금 좀 눈치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똑똑해서 오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특히 최근 들어서는 실제로 있는 이런 재화들은 그래 그러면 질에 따라서 커피 맛에 따라 아니면은 뭐 필기감에 따라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쳐. 근데 더 중요한 산업 기반이 하나 있죠.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렇죠. 기술과 자본이 더 많이 고도로 집약된 IT 산업. 특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과학기술 글쓰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공대나 아니면 자연과학대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아니면 거의 이제 다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공대 소속 학생들이 많은데 그랬을 때 공학 같은 관념적인 거. 실제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거. 그런 거죠. 1 플러스 1은 2 같은 게 없는데 아니면 웹 기반의 여러 가지 그 대상들은 뭐 물건을 내가 소유의 의미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실체가 없는데 그런 것들의 부가가치는 어디에서 나올까? 라고 한다면 그 부가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에게 전형적으로 딱 알려줄 만한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잡스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리고 오늘 과제를 간단하게 내드리려고 스티븐 잡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디지털을 포함한 이런 어떤 그 새로운 문화, 4차 혁명 문화에 있어서 이런 기술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제가 지금 눈앞에 노트북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피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컴퓨터, AI, 뭐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으면 자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학도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에서 좀 유효한 인재 아니면 좀 더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목표가 있으셨겠죠. 그런데 그런 인재 넘쳐나죠.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도 되나? 여러분 이제 뭐 수학 문제를 잘 풀거나 뭐 공학 문제를 잘 풀거나 정답을 더 잘 맞추는 건 그냥 AI가 더 잘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간의 경쟁력은 어디 있는가를 얘기한 게 누굽니까? 스티븐 잡스죠. 스티븐 잡스 말고도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페이스북을 만든 거나 인스타그램을 만든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최첨단의 산업 구조들 실체가 없지만 더 많은 부가가치를 투입하고 또 부가가치를 아웃풋하는 그러니까 고도의 기술력과 자본력이 인풋하고 아웃풋하는 산업들은 이제 더 이상 뭔가 뭐 스타벅스 같이 커피를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실체도 없지만 이런 하나의 상징적인 프로그램을 인터넷 기반 안에서 형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미래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 기반이 될 것이고 미래가 아니죠. 지금도 2020년을 살고 있는 지금도 이게 이 시대의 산업적인 주인공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과제는 왜 하필이면 그 수없이 많은 브랜드 중에서 애플인가입니다. 자, 제 핸드폰도 이제 뭐 제가 핸드폰도 애플이고 뭐 제가 이제 태블릿 PC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패드도 쓰고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애플 아닌데 아닐 수도 있죠. 저도 노트북은 애플이 아닙니다. 노트북도 LG야. 자, 근데
그 노트북은 가벼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LG 그램 같은 거 있죠. 좀 그냥 무조건 가벼운 거죠. 왜냐면 저는 사실 기계치라 성능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문제야. 나처럼 성능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 아니면 성능을 잘 아는 기계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저는 이걸로 전화하거나 카톡하거나 메일 확인하는 것밖에 안 합니다. 저는 인스타그램도 안 하고 사실 미국을 쓸 일이 많지 않아냐. 나는 이걸로 페이도 안 해. 그냥 되게 옛날 사람처럼 카드로 돼. 그냥 내 카드로 되고 그런 거 안 해. 이렇게 무지한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기계적인 것을 잘 다루는 사람까지 다 전 세계적으로 핸드폰과 아니면은 이런 기계에 대한 선호도 1위는 늘 애플입니다. 그렇다면 왜 애플인가? 오늘 그게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애플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애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시장성, 이미지, 그리고 어떤 상징은 인정하실 겁니다. 스티븐 그랬을 때 사실 여러분들 왜 만약에 그리고 애플 핸드폰이나 태블릿 PC가 애플이거나 아니면 노트북이 여러분들이 애플이라면 애플사에서 나온 거라면 나는 그걸 왜 샀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단지 성능이 뛰어나서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아니더라도 그 정도 성능은 다른 브랜드도 가능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게 디자인이 예뻐서요. 여러분 기계는 인간이나 꽃, 동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미의 기준이 공통되게 있지만 기계는 아까 제가 가방 얘기했잖아요. 루이비통. 원래 루이비통 가방이 예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브랜드 선호도가 높아지고 의식적으로 그 브랜드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좋아지면 그 가방을 사고 싶도록 하고 그러면 그 가방이 예뻐 보이도록 하는 거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 그 가방은 그 브랜드가 좋으니까 그 가방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더 예뻐 보이는 디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봐봐. 다 취향이잖아. 여러분 길 가다 보면은 쟤는 저런 옷을 왜 입었어? 쟤는 저런 가방을 왜 든 거야? 쟤는 저런 신발 왜 많죠? 다 취향이니까. 예쁘고 못생겼어는 이런 재화,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어떤 그 2차 생산물에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예뻐 보인다면 그거는 애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선호도가 여러분이 이미 내재화되었기 때문에 저런 게 예쁜 거야. 저런 핸드폰을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야가 되겠지. 그게 그러니까 본질적인 걸 생각해 봐야 돼. 왜 애플이 예뻐 보일까? 왜 그게 갖고 싶을까? 사실 비쌉니다. 핸드폰이. 모든 핸드폰이 비싸지만 사실 애플이 상대적으로 많이 비싼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애플이 처음이니까, 뭐가 처음인데? 스마트폰? 사실 애플이 아니더라도 시간 문제겠지.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우리가 컴퓨터가 일상이 되어왔고 기술력이 보완이 가능한데 핸드폰 안에 컴퓨터를 넣은 거잖아, 스마트폰. 그게 애플이 아니었어도 가능하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럼 도대체 왜 이걸 살까? 사고 싶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계속 스토리텔링 얘기하고 있는데 이젠 필요해서 물건을 사는 시대는 아니죠. 여러분 최근에 운동화나 옷을 사본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옷이나 운동화를 사지 않아도 밖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샀어? 필요해서 아니죠. 갖고 싶으니까. 니즈가 아니라 원트의 시대가 도래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쟁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사람들이 이걸 원트하도록 어떻게 이 안에 감성 마케팅을 부여하느냐. 그래서 롤프 헨센의 드림 소사이어티가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구현된 겁니다. 그걸 롤프 헨센의 말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대표적 브랜드가 바로 애플입니다. IT처럼 기술 집약적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 실체가 더 모호해. 무엇이 훌륭한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기준이 더 없어. 왜? 아니 뭘 만질 수가 있어, 가질 수가 있어. 뭐 기존의 것과 비슷하지도 않은데 새롭게 나왔어. 근데 그게 왜 내가 갖고 싶은지. 그게 니즈의 영역이 아니라 왜 원트하게 됐는지. 자,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대단한 건 이 사람의 기술력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보다 똑똑한 공학적, 과학적으로 똑똑한 사람 많겠죠. 근데 스티븐 잡스는 정말 좋은 경영자인 거죠. 터틀넥과 뉴발란스 신발로 상징되는 그의 어떤 권위적이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것에 대해서 유연한 것 같은 그의 어떤 태도, 스탠스,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그가 그의 인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했던 여러 가지 서사들은 이미 스티븐 잡스는 애플이라는 브랜드를 상징하는 두 기둥 중에 중요한 한 가지 기둥입니다. 왜 애플인가? 왜 애플이 단순히 IT를 떠나서 그냥 현재 존재하는 모든 브랜드 중에서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의류 브랜드든 자동차 브랜드든 사실 뭐 주택, 아파트 브랜드든 얼마나 고부가 가치 산업이 많습니까? 금융 브랜드든. 근데 그 모든 브랜드를 통틀어서 애플이라는 브랜드의 브랜드 가치는 늘 1위죠. 그렇다면 왜요? 왜 애플인가? 단순히 기계가 좋아서 잘 만들어서 뭐 고장이 안 나서 다 떠나서 왜 그게 갖고 싶은가? 기왕이면 왜 애플이 갖고 싶은가? 우리가 이게 내가 잘 모르지만 기계적으로 출고가가 그러니까 기술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단가가 한 20만 원? 많이 잡아서.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살 때는 100만 원 막 이렇게 주고 사야 돼. 나머지 80만 원의 차익은 어딨는가? 스토리텔링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갖고 싶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플하면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혁신, 혁명, 새로움, 젊음, 뭐 남다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한테 질문. 얘가 어디가 혁신이고 어디가 혁명이고 어디가 젊음인지 뭐 거대 자본에 저항하는 젊은이들의 감상이다 뭐 이렇게도 여러분 생각하는데 삼성이 거대 자본이라서 아니면 뭔가 너무 꼰대로워서 삼성이 싫고 애플이 좋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가 더 부자일 것 같아요? 애플은 여러분 충분히 거대 자본입니다. 권위적인 거대 자본입니다. 가장 권위적인 국가다 아니면 패권 국가다라고 하는 미국을 상징하는 거대 자본이죠. 얘가 어떻게 혁신, 혁명, 새로움 중요한 건 실제 혁신혁명 새로움 같은 게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서 왜 그렇게 느끼느냐 스토리텔링의 승리를 보여주는 대표적 브랜드죠. 정말 애플은 스토리텔링에서 시작해서 스토리텔링으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과제 애플이라는 브랜드를 상징하는 두 축 중에 가장 중요한 축의 하나가 스티븐 잡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축은 바로 이 애플 로고죠. 한입 베어먹은 사과. 자, 오늘의 과제. 도대체 이제 두 축 중에 하나인 한입 베어먹은 사과에 담겨있는 스토리텔링이 무엇일까를 분석을 하는 게 이번 주 간단한 과제입니다. 제가 앞에 루이비통도 이 이미지를 제가 그냥 해석을 해드렸고 스타벅스도 그냥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라고 간단히 해석을 해드렸고 다 이제 베네통도 해드렸는데 이건 여러분이 해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학기술 글쓰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단순히 경쟁력이 이제는 계산자라거나 답을 잘 맞추는 거, 공학 계산을 잘하는 거, 그건 AI가 더 잘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잖아. 세상에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늘 존재해.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우수하거나 똑똑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지 못하는 다른 생각. 우월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남다른 생각을 하는 게 경쟁력이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 글쓰기 시간에 스토리텔링을 배우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니까 갖고 싶도록 만드는 경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해서 판다면 1,000원짜리 커피도 커피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고 싶도록 하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그러니까 이 학교 수업을 끝내고 언젠가는 사회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원래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 스토리텔링을 내가 어떻게 구현하느냐, 나라는 사람을 매력적으로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게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가 사소하게는 소개팅 자리에서든 아니면 면접 자리에서든 그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원래 원가 같은 거는 없습니다. 요즘처럼 복잡해진 후기자본주의에 원래 얼마짜리야?가 어딨어. 얼마짜리가 되느냐는 여러분들이 나 자신의 내가 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이야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입 그냥 사과가 아니라 한입 베어먹은 사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해보는 겁니다. 이번 주 과제는
여러분 이거 검색해도 근데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이게 사과를 좋아해서 창업주가 사과 모양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사과로 하니까 체리랑 헷갈려서 한 입을 베어 물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런 카더라에 검색하지 말고, 그건 저도 검색 가능합니다.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창의성을 발휘해서 해보시면 됩니다. 얘는 이랬겠구나, 쟤는 저랬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스토리텔링을 해보는 게, 그래서 제가 늘 과제는 포맷 형식을 만들어서 업로드 해드리죠. 그래서 막연히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문항지 다운받아 보면 문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만의 발상, 가장 설득력 있고 창의적이면서도 여러 스토리텔링을 봤을 때 이거라면 애플을 사고 싶을 것 같아 를 제가, 그게 판단 제 어떤 평가 기준이죠. 여러분도 그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애플을 사고 싶을까? 여러분이 만들어낸 스토리텔링을 보고 애플에 대입해서 나라면 그걸 사고 싶을까? 사고 싶으면 성공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번 주 과제라고 해야 되나? 이번 주 과제는 애플 스토리텔링을 여러분들이 해보는 겁니다. 자, 이건 과제로 하고 예시로 또 몇 가지 예시를, 네, 여러분들이 이제 가볍게 그 스토리텔링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온 스토리텔링도 확인할 겸, 나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스토리텔링을 부여할 수 있는지도 얘기를 좀 해보고, 또 나아가서 좀 다른 브랜드 스토리텔링도 같이 좀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브랜드 스토리텔링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어서 하도록 하고, 사실 요거는 이제 좀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브랜드는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역사도, 우리가 민족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어떤 소속감, 우리의 어떤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관장하는 역사도 스토리텔링의 일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 논란이 계속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취사 선택한 스토리텔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만약에 진짜 팩트만 중요하다면 이 역사 논란이라는 게 크게 있을 필요가 없지만, 특히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는 가장 예민한 역사가 근현대사잖아요. 뭐 제5공화국이나 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역사 공부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랬을 때 역사 논란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보려고 하는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얘기하고자 하는 뭐 이제 어떤 주체적인 우리들이 과거를 어떤 프레임으로 보려고 하는가, 어떻게 스토리텔링화 하려고 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역사 같은 것도 결국은 크게 보면은 다 스토리텔링의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장한 게 헤이든 화이트 같은 역사학자입니다. 헤이든 화이트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어떤 하나의 권위를 갖는, 여러분 세대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가 1종 교과서였습니다. 하시면서 9종 교과서죠. 그건 역사의 권위입니다. 역사는 누가 감히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론의 여지 없는 당연한 팩트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강력한 역사에 대한 의존도, 그게 바로 역사를 우리가 얼마나 강력하고 중요한 문학적 서사, 이제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받는 건데, 헤이든 화이트 같은 역사학자는 이건 역시 하나의 고전이다 라고 봅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 중에 중요하다고 지금 현재 사람들이 파악한 거를 스토리텔링으로 배치해서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의식에서는 민족, 역사, 이데올로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우리가 이 민족과 역사성을 의식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스토리텔링이 아니면 의식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단순히 브랜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뭐 이런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들은 다 스토리텔링적인 구성을 띠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역사는 문명이 처음에 발달하는 문명의 시작 단계, 또 소멸 과정, 그러니까 흥망성쇠라고 하죠. 한 국가의 흥망성쇠에는 다 규칙이 있으며,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이유가 아닌 정신적인,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그러니까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가, 서사 구조, 이야기 구조가 아니라면 역사를 이해하거나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왜 역사까지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의식과 이제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뿌리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역사까지. 여러분 봐봐. 이야기 구조, 주인공이 있고 배경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 같은 이야기 구조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역사를 어떻게 기억해? 파편적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기억하기가 어렵죠. 하나의 서사적인 맥락과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이든 화이트에 따르면 역사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아니라 특정한 형식에 따른, 그렇지, 배경 있고 시대적 배경 있고 악역 있고 선한 역 있고 충돌하고 갈등하고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인과응보라거나 이제 그 권선징악 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어떻게든 마무리가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현재까지 이렇게 왔어 라고 하는 인과성의 서사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교가 있으시다면 제가 종교로 따로 그러니까 PPT 페이지를 만들진 않았지만 종교가 있으시다면 그 어떤 하나의 서사, 이야기 그 종교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조직되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굉장히 정신적인 여기서 인간의 정신적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정신을 자극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결국 내 이면에 있는 우리가 좀 더 브랜드인데 자본이든 IT 같은 고도의 현대적인 기술 산업이든 역사든 종교든 아니면 내가 숨쉬고 있는 이런 어떤 주변의 여러 가지 문화 현상은 다 스토리텔링으로 이루어져 있고 스토리텔링의 경쟁력이 결국은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쟁력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스토리텔링이라는 중요한 기준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과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업 정리하는 느낌으로 스토리텔링에 필요한 요소 6가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뭐 우리 일상을 만들어내는 일상이 기반이 되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스토리텔링이다. 특히 인간은 단순히 그냥 기능적인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세상을 인식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인간의 역사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 아까 얘기한 역사, 민족, 종교, 뭐 사랑, 이데올로기, 뭐 가족, 욕망 이렇게 실체가 없는 것들일수록 더 다 서사,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고 더 이전에 이제 이게 너무 관념적이라면 나를 이루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 기반이 결국은 다 스토리텔링이다라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나 자체도 나라는 사람도 단순히 있는 그냥 이 물리적인 실체, 이 몸이 나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때 스토리텔링의 방법이 아니라면 내가 나를 누구인지 상대한테 드러낼 수가 없죠. 대표적인 스토리텔링 미디어가 사실은 자소서죠. 여러분들이 자소서는 그냥 스펙을 정리하는 거다 생각하기 쉽지만 그럼 이력서만 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학점이 뭔지 어디서 어떤 상을 받았는지 이력서에다 정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소서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이력서만으로는 경쟁력이 이력서는 다 좋아. 너무 다 고스펙이야. 그랬을 때 결국은 그 사람이 기계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인간인가. 여러분도 누구를 볼 때 그 사람 학점, 성적, 뭐 외모, 체력 이런 것만 보지 않죠. 어떤 사람인지 매력을 느끼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건 결국 여러분이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상대한테 나를 어떻게 전달하는가가 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공부만 잘하면 되죠. 누가 알아주고 공부만 잘하는 누구나 다 잘해.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보다 더 그런 기계적이거나 정답 찾는 거 잘하는 사람 세상에 너무 많은 거 알잖아.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가? 대부분의 회사에서 자소서를 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스펙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현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인간적인 그 사람의 매력과 특징을 보려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의 스토리텔링 능력은 이제 현대사회에서 너무 중요한 피해갈 수 없는 선택의 여지 없는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우리가 계속 글을 쓰게 될 텐데 우리가 같이 수업 시간에 쓰는 글은 다 스토리텔링 미디어고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어떤 자리에서 나를 말로 표현하든 글로 표현하든 결국 어떻게 표현하는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가 다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제가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갈등, 어떤 캐릭터, 플롯
플러스 이제 듀얼이랑 비슷한데 이건 다 수업 시간에 나중에 천천히 또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감각적 특징들, 그리고 진실성은 진짜 실제 그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럴싸하게 맞아. 어딘가에서 이런 일이 꼭 있을 법해 라고 하는 설득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요거 이번에 애플 스토리텔링 분석할 때는 이렇게 다 이걸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페이지 잘 정리해 두고 계신 다음에 나중에 우리 실제로 여러분이 완성도 있는 스토리텔링 실습할 때는 이 페이지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에 조금 마케팅과 관련된 다른 브랜드 스토리텔링도 더 나가고 다른 예시들도 더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로 다 마무리가 안 된다면 한 주 정도 스토리텔링 수업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분석을 하는 게 더 재밌죠. 여러분 막연한 이론보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양한 브랜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도 있으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브랜드를 분석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나는 왜 하필이면 저 브랜드가 사고 싶지 않은지 생각하면서 그 이면에 저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 경쟁력이 뭐지? 이런 거 고민하시면서 써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긴 수업 듣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제는 어렵진 않지만 오늘 몇 가지 제가 예시로 들어드렸던 브랜드 스토리텔링처럼 좀 입체적으로 좀 기발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만의 과제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더 훌륭하고 덜 훌륭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남다른 생각. 나만의 기발한 생각이 이제는 우리 사회, 미래도 아니죠. 현대사회의 경쟁력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내 생각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글 볼 때 판단 기준은 누가 더 잘 썼냐, 덜 잘 썼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좋은 생각, 남다른 생각, 좀 기발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가를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과제해 주시면 정답 같은 건 없으니까 충분합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마저 하지 못했던 스토리텔링 계속 이어서 나갈 거고 다음 주도 재미있게 이런 실습 과제를 통해서 수업 마무리를 할 겁니다. 오늘 긴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이번 한 주도 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